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마디세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주로 이제 무릎이랑 스포츠 질환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고, 제 주된 관심사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줄기세포 이런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10대 환자부터 우리가 70대, 80대까지 전 연령층의 나이대마다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무릎 그리고 이제 하지 관련된 질환을 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주제가 아주 다르긴 힘들고, 사람의 몸, 특히 이제 무릎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비슷한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어디를 좀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은 결국 나의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내가 가진 어떤 질병이 더 진행되지 않고 수술적인 치료 없이 건강하게 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한 질환들,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뭘 꼭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무릎에서 뚝 퇴행성 관절염 소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안녕하세요. 그 30대 초반이신데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사실은 이 질문을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누나랑 같이 어릴 때 초등학교였는데 탁구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탁구나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무릎을 쪼그렸다 앉았다 펴는, 이렇게 우리가 그때 뭐라 하죠? 국민체조라고 하죠. 그런 걸 받았는데, 누나가 항상 무릎을 구부리면 딱딱 소리가 나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웃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저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형외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30대 초반이신데 무릎에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낮는데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 때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잘 지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통증이 동반된다거나, 무릎에 물이 찬다거나, 아니면은 더 심한 경우에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탁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 어떠한 경우에 뚝 소리가 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지, 그리고 뚝 소리가 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보시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사실은 이 관련 없어도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게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에서 나는 소리 종류를 주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상상 속에서 적은 건 아니고, 진료실에서 특히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1번 구부렸다 펼 때 뚝 소리, 그리고 2번은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농구, 축구 등 운동을 하다가 착지할 때 뚝 소리, 네 번째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 타려고 할 때 뚝 소리, 다섯 번째는 건널목을 건너다가 뚝 소리, 여섯 번째는 오랜만에 족구를 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 우리가 저기 해피바이러스 님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걸을 때 뚝 소리가 날 수 있죠. 저희 누나가 이렇게 국민 체조할 때 구부렸다 펼 때 뚝 소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우리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 나야지 나는 편하게 걷는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뚝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약간 뚝 소리 날 때까지 무릎을 뭐 털거나 이렇게 막 털거나 움직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뚝 소리만 나는 걸 보통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만이라고 추가한 것은 이제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걸 말하는 거고,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만 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의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생리적인 연발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리적인 연발음이라는 것은 뭐 일상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소리가 왜 나느냐고 하면은 무릎의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 특히 추벽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공간인데 이 무릎이 생겨날 때 하나의 공간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무릎은 세 가지 공간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우리가 식사로 가면 일식집에 룸이 나눠져 있다가 이렇게 뭐 문을 열면은 큰 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경막이 있어요. 근데 그 경막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에 그런 경막이 사라지고 하나의 무릎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남아있는 어떤 경막의 흔적들이 추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추벽이 우리가 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무릎을 운동할 때 사람마다 추벽의 크기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무릎 관절에 끼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눌렸다가 이렇게 탁 펴지면서 연발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벽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때 그 추벽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가 병적 추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소리가 나는 거는 추벽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지만 이 추벽도 심하게 되면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는 병으로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N 인사이트님, 기포가 터져서 나는 소리란 걸 들어본 적 있다는 가능한 소리십니다. 가능한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릎이나 어깨 관절에는 약간의 음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방에서 이렇게 무릎이나 어깨 이렇게 관절경을 탁 넣을 때 이렇게 어떤 심지 같은 걸 있는 빨대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걸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시경을 넣고 이제 관을 보려고 요거를 탁 빼줄 때 뽁 소리가 납니다. 약간 연발음이 나는데 그게 음압이 사라지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병 딸 때 우리가 딱 소리가 나야지 이게 잘 밀봉된 우리가 병이란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무릎이나 이제 어깨를 수술할 때 관절경을 꽂고 뚜껑을 탁 딸 때 약간 뽁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가 이제 기포 나는 소리처럼 보통 들립니다. 그런 음압들이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내가 가슴뼈, 무릎, 목 모두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습관되니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습관이 되어버리는데 어떡하나요? 이게 이제 무릎이 소리 나는 거랑 손가락, 발가락하고 목 소리 나는 기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은 약간의 가동 범위, 가슴뼈들은 사실은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약간의 가동 범위가 있는데,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어긋났다가 아탈구가 됐다가 맞춰지면서 소리가 나고, 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뼈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 사이에 이런 관절들이 있는데 그 관절들을 약간 우리가 뒤틀었다가 맞출 때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리가 날 때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이 되면은 이 관절들이 본인의 관절 운동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쪽에 뼈 조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관절이 굵어지고, 그럼 관절이 굵어지다 보면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주변의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게 되면 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퇴행성인 병, 뭔가 골극이나 뼈가 커져서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죠.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지 않도록 이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습관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생리적인
그런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소리 자체만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농구, 축구 등 운동을 하다가 착지할 때 뚝 나는 소리. 모두가 착지할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농구나 축구 아니면 뭐 스키나 이런 우리가 이제 활동도가 높은 운동을 하다가 착지할 때 무릎에 뚝 소리 나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부분 부종 아니면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뚝 소리 나는 경우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에 어떤 급성 파열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열들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파열이 되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덜렁덜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뚝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관절 운동 범위를 벗어나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뚝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저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스피드 있게 달리거나 아니면 높이 뛴 상태거나 아니면 스키를 타는 이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뚝 무릎이 뒤틀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까지 터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뚝 소리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1번, 2번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뚝 소리 나는 거하고 보통 다르고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치는 순간 뚝 소리를 들었다고. 이게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 그분이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인은 뚝 소리를 실제로 소리로 듣기도 하지만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때 뚝 소리가 나면서 그 뚝 소리 나면서 생긴 이제 파열로 거기에 피가 차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붓고 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단을 빨리 해서 우리가 십자인대 재건술 그리고 연골을 봉합해줘서 치료를 잘 하면 되게 되는데요. 중간에 질문 하나 이제 답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마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평소에 소리만 나다가 가끔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과하게 하면 다음날 윗부분, 윗무릎 쪽이 뻐근하고 열이 나고 심하면 붓기도 해요. 병원에선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연골연화증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일상생활 보다는 내가 과하게 운동 안 가다가 등산을 가거나 좀 많이 걷고 나면은 무릎이 시리거나 붓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분은 우리가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연골연화가 일어나는 부위가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 아닌 관절연골이라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무릎 안에는 관절연골, 반월상연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연골 중에 관절연골이 약간 물렁해지는 걸 연골연화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이 딱딱한 정도가 우리가 그 사기 그릇처럼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데 물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되지 않고 푹 이렇게 충격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힘들이 뼈, 골수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릎이 시큰하고 뭐 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연골이 실제로 연화만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오게 되고 연골 결손을 일으키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어떤 시초가 연골연화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윗무릎 쪽이 뻐근하고 열이 난다고 했는데 무릎 자체가 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슬개골, 무릎의 위쪽에 슬개골과 대퇴사두근이 붙는 곳에 대퇴사두건염과 같은 우리가 건염, 힘줄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붓기를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었을 때는 얼음찜질이나 아이싱 통해 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히고 우리가 염증
조절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라든지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면 내가 정말 연골연화증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진료실에서 연골연화증으로 10년을 앓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병이란 것이 빨리 알면은 이제 해결이 거의 다 되는데 내 병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 병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장마리님께서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젊으시다면은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우리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부었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우리 열을 줄이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고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됐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혹시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대퇴사두 건염이 동반되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폼 롤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무릎에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뭐 스키와 같은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뚝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진단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 무릎이 뒤로 과신전 뒤로 꺾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인대를 우리가 제때 진단해서 잘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때 내가 괜찮겠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피가 차고 부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우리가 무릎에 찼던 피나 부종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그냥 지내버리신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십자인대는 없는 거죠. 없고 그냥 흔적들만 살짝 남아 있고, 여기 보이는 것은 요 틈이 우리가 내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안쪽 연골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뚝 소리 났을 때 잘 해결하면 이렇게 병이 심해지지 않지만, 이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무릎이 뒤로 꺾이고 십자인대는 만성적으로 녹아서 없는 상태이고, 동반돼서 이제 연골이 찢어져서야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예후도 나쁘고 수술적 치료를 하고도 재활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연골을 봉합하는데, 우리가 거의 가운데서부터 뒤로 쭉 우리가 봉합을 하기 때문에 최소 6군데 이상 봉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인대 재건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운동 중에 뚝 소리 나고 붓기 시작한다라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수 있고, 이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선 병원을 꼭 신속하게 방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잘 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다. 하지만 이를 간과했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파열이 되고, 실제로는 연골이 찢어져서야 우리가 더 심하게 찢어져서야 발견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가 사실은 오늘 다섯 번째라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뚝 소리.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서서 계시다가 이제 기다리는 버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버스를 향해 뛰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타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오금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우리가 건널목 건너려면 신호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불이 언제 오나 우리 다 마음을 두근두근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때 딱 신호가 바뀌면 우리가 갑자기 발을 딱 차고 나갑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오랜만에 족구, 우리 회사 부장님께서 평소 운동을 안 하시다가 왕년에 내가 족구를 좀 했다고 야유회를 가서 족구를 하다가 무릎에 뚝 소리를 나서 뒤를 싹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뭐를 던진 줄 알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주저앉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이 되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걷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쩔뚝거리면서 부축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걷지 못하고
부장님께서 이렇게 무릎 부은 채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나이대가 보통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이때가 아니라도 있지만 대부분 5, 60대인 경우가 많고요. 무릎에서 뻑 하는 우리가 소리가 났다고 그러시고 대부분 무릎을 잘 못 디디는 거죠. 그래서 쩔뚝쩔뚝 내원하시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오금이 땡기고 종아리로 뭔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제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인체 신비와 같은 겁니다. 이제 종아리 근육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자미 근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근데 그 종아리 근육이 무릎 밑으로 붙는 게 아니고 무릎을 건너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뒤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요 종아리 속으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종아리는 근육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혈관, 신경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 뒤쪽에 문제가 있어도 종아리, 이 무릎 그 종아리 근육 쪽으로 염증 반응이 흘러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종아리로 흘러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주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어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우리 말씀하시고요. 우리 DK1님 연골판 뿌리 파열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그러면 어디에 문제 있는지 보려고 무릎을 이렇게 열어서 봤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가 내측, 안쪽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 무릎입니다. 이럴 때 이제 후방근 파열, 이거를 특히 이제 근이 이제 뿌리 근자를 사용하거든요. 이 뿌리 근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우리 의사들이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근 파열 손상을 가장 의심하는데요. 이게 뿌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는데 이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우리가 딱 고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고정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무릎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 정도 기능이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다 괜찮은데 이 부분 하나 됐다고 50% 감소된다라는 것은 매우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골의 모양, 특히 이제 이 반월상 연골의 특징이 있어요. 섬유 연골 형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밧줄 있잖아요. 우리가 밧줄은 이렇게 꼬아 놨지 않습니까? 쇠도 그렇고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그래서 작은 섬유질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 콜라겐 섬유들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우리가 관절 적합성이라고 연골이 이렇게 우리가 놓여 있어서 무릎을 이렇게 딱 잘 감싸주는 거죠. 우리가 튜브도 내 몸에 맞는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너무 튜브가 크면은 쏙 빠지게 되고 내 몸에 튜브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내 무릎이 맞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맞춰서 나온 거죠. 이런 이제 섬유 연골 형태를 띠는 거고 이 부분들이 무릎을 더 움직이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거죠. 물론 안정은 우리가 인대도 역할을 하지만 이 섬유 연골 형태가 안정성에 기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움직일 때 우리가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 기능도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알잖아. 쇼바라고. 그래 쇼크 업서버의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방근 뿌리가 파열이 되면 이 기능이 쫙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축성 부하 이렇게 내려오는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애들이 튜브로 이제 물에 이렇게 동동동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튜브에 바람이 빠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우리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 자체가 원중력,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렇게 옆에서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우리가 친구랑 팔을 잡고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몸을 뒤로 누우면은 옆으로 쓰러지나요?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힘으로 당기면은 내 몸이 원래 쓰러져야 되지만 반대편의 무게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 원주 응력을 담당해주는 기능이 소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방근, 후방 뿌리가 파열되면 내측 관절면 구획이 부하가 50% 정도 감소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왼쪽 무릎에 갑자기 뻑 하는 소리로 내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틈이 보여요. 굉장히 급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갑자기 까만 연골이 있어야 되는 내측 반원상 연골에 후방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연골이 갑자기 소실된 고스트 사인이라고 유령, 우리가 징후라고 뭔가 없어진 것이 보입니다. 원래 이 내측 반원상 연골 뒤쪽은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쭉쭉쭉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린 듯하게 보인 이게 보이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내측 반원상 연골의 후방근이 파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상 연골 자체가 기능이 거의 소실된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뒷부분에 우리가 아까 그 반월상 연골 기능 중에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우리가 전방 불안정성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 뒷부분이 모든 건 아니지만 전방 십자인대 기능 일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 기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방 불안정성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방근 파열이 되게 되면 뚝소리가 나고 그 이후에 무릎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방근 파열이 되고 나면은 무릎에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그리고 무릎의 안정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무릎에 내가 잘 썼던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퇴행을 겪게 되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속도 자체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연골이 있고 여기가 후방근입니다. 후방근 파열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이게 우리가 그 볼펜 팁 같이 얇은 거거든요. 요 지시봉 프루브로 당겨보면 이렇게 딸려오는 거죠. 후방근이 파열돼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내시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파란 하늘님 답을 드리면, 저는 목 디스크로 아침 저녁에 병원 조제 진통제를 먹는데 몸에 해롭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약이란 것은 항상 이제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약이 몸에 해롭다면 사실은 약을 우리가 처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약은 해로우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해롭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은 몸이 다르고 약을 먹었을 때 반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는 것 자체가 몸에 해롭냐? 해롭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주 먹게 될 경우에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장기 복용의 안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특별한 병이 없고 내가 운동 잘 하고 있고 내 나이가 젊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그 간이나 콩팥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을 먹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간이나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우리가 그 주治선생님과 상의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셨던 해피마리어스님 답을 조금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저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하면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요. 하체 운동하고 싶은데 무릎에 무리 가지 않는 운동 추천해 주세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가 사실 무릎에 무릎 특히 대퇴사두 근력이나 이런 이제 햄스트링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관절 연골에 이상이 있는 연골 연화증 포함해서 있는 분들은 내가 연골을 근육을 이렇게 그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릎의 연골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를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저는 자전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장에 내 무게를 다 싣고 이렇게 우리가 요걸 페달을 밟아서 돌려주지 않습니까? 해서 그 안장 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무릎을 쭉 펼 수 있게, 물론 쭉 펴는 것보다 약간 구부리는 한 15도 정도를 선호하긴 하는데, 우리가 무릎을 쭉 펼 수 있는 느낌으로 자전거를 타 주실 수 있다라면 무릎에 크게 영향도 주지 않고 대퇴사두 근력이나 햄스트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그냥 걷는 것보다도 자전거가 우리가 무릎에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굳이 추천하라, 우리가 자전거.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추천해 달라. 걷는 거, 평지 걷는 거, 그리고 수영 괜찮습니다. 근데 수영 중에 평형이나 저병은 양발을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세게 차지 않도록 하는 것만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나이가 많고 수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아쿠아로빅이 매우 좋습니다. 아주르 블루님, 40대 여성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마다 뚝뚝 소리 나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통증은 오른쪽 무릎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40대 여성이면은 무릎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나는 것뿐만 아니고 통증이 조금 있다면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데요. 병원 가서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상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지, 무릎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유리체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리 모양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 다리가 휘진 않았는지, 내 다리가 O자는 아닌지 X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주치의 선생님과 진찰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다라면 그 증상과 소리 나는 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연골 손상이나 아니면 관절 연골에 결손이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K리님, 대부분 연골팔 뿌리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대부분의 연골 뿌리 파열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골판 뿌리 파열을 수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해서 우리가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보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인데요. 이분은 2.3도 정도의 우리가 내반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급성 파열로 오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도 우리가 체중을 잘 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체중을 실을 때마다 무릎이 빠지는 것과 같은 어떤 불안정성이 생기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후방근에 대해서 이렇게 나사를 삽입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합을 하는 게 좋으냐 하지 않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모양이 비교적 우리가 일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봉합을 해서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조적 치료를 하여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봉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예후가 더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우리가 봉합나사라고, 우리가 항구, 여기 가면 앵커라고 이렇게 막 우리가 줄 감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뼈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나사로 1차 고정해주고, 그리고 옆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덧대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봉합나사 하나로는 힘을 받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봉합이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봉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실로 봉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 봉합한다고 바로 디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뼈를 약간 까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골수에서 진이 나와서 그 진과 연골이 이렇게 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실제로 나중에 체중을 실었을 때 견딜 수 있고, 그냥 봉합한 채로 디뎌버리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파열이 되게 되고 증상은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진이 나와서 붙을 때까지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목발과 보조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재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이 재활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다리 모양은 굉장히 좋으신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하얀 오른쪽 무릎의 안쪽에 연골판 파열이 보이는데 후방근에 파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사라지게 되는 고스트 사인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이런 반원상 연골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뿌리 쪽이 파열되는 것은 보다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파열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봉합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방근 파열 봉합 조건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1번에 딱 해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후방근 파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증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진상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있는 분, 수술이 필요하냐? 저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리 모양이 좀 좋고 하고 근력이 잘 유지되고 하고 내가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는 파열이 있긴 한데 통증 좀 조절하는 약 먹고 주사 맞고 나서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고 관리만 잘 하시도록 요령과 우리가 일상생활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퇴사두근과 그리고 햄스트링 근육을 단련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 해놨습니다. 만약에 70대인데 후방근 파열이 됐다. 근데 증상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봉합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70이 물론 우리가 숫자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재활,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했던 그 재활이 목발을 6주 정도 사용하거나 보조기를 한두 달 정도 착용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연골을 좀 절제해 주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인공관절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열의 봉합을 잘 하지는 않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럼 40대다. 40대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냥 40대 중반에도 후방근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봉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0대도 후방근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6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특히 외측, 그리고 바깥쪽에 연골의 뒤쪽에 뿌리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더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이 큰데 그 부분을 봉합해주지 않으면은 더 심하게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봉합을 해서 그 간격을 없애줘야 되고 심지어는 그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우리가 봉합해서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연골 자체를 이식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와 동반된 파열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I, 이제 여러분들 BMI가 뭔지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체중과 키를 우리가 계산해서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숫자가 높을수록 체중이 그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활에 목발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BMI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선호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밑줄을 쫙 꺼놨습니다. 내반 변형이 없는 무릎. 내가 증상도 있고 나이도 비교적 젊고 우리가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무릎이 오다리로 휘었다. 그럴 때 봉합을 하냐? 봉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합을 아무리 잘해놔도
다리가 휘어서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얼마 안 가서 다시 파열이 되게 되고 파열된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가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건드리게 되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없을 때 봉합을 하는 거죠. 만약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인데 후반근 파열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다가 요게 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후반근 파열을 봉합하는 목적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을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분은 후반근 파열을 봉합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후반근 파열이 있다고 봉합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합을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봉합 수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논문을 보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또 임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봐주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도 정도 측정하니까 오다리, 그러니까 7도 정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분은 가상의 선을 이렇게 우리 내려본다면은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지나가게 되겠죠. 이런 분이 이 내측 반원상 연골 후반근에 파열이 있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후반근 파열이 있으면서 우리가 내측 경골에 관절 연골 결손도 있고 전반적인 연골이 뭔가 이렇게 심하게 마모된, 우리가 옷이었던 헤어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체중을 이동시켜 주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체중이 이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봉합해놔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파열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흔하고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5도 이상, 특히 뭐 7도, 8도 이상 다리에 변형이 있으면서 내측 반원상 연골 후반근 뿌리 파열이 있고 무릎 내측으로 우리가 다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구조물 자체를 어떻게 조작해서 재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다리 모양, 틀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살던 집이 한 4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이렇게 집안이 침하되고 우리가 뚝이 이렇게 기울면서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집을 아무리 리모델링 한다고 그 집이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벽지를 새 거 바르고 좋은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하여도 이미 토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집은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의 뼈대는 튼튼하고 내부적으로 아주 견고하다면은 우리가 내부의 인테리어를 우리가 멋지게 하면은 그 집은 아주 우리가 좋은 집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빗대서 우리가 그걸 적용시켜 보면 다리 모양의 변형이 없는 무릎은 우리가 봉합을 해서 최대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무릎을 살려주는, 회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좋고, 무릎 다리의 변형이 심해서 내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조작을 하여도 다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외부적인 다리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무릎을 더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뼈가 잘 붙었고 금속 제거도 잘 하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쪽에 체중이 많이 실릴 때는 뼈가 이렇게 결손이 돼서 우리가 빵꾸처럼 뚫려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요거를 뺄 때, 금속판을 뺄 때 들어가 보면 이 결손 부위가 자연적으로 뭔가 차 있는, 우리가 뭐 관절 연골에 똑같은 세포로 재생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섬유성 물질로 채워져서 무릎의 부드러움이 좀 더 회복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후반근 파열을 절제술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절제술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절제술은 이제 우리가 매우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고 아주 일부 고령에서 봉합은 할 수 없는데 그 연골 파열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리 모양이 아주 좋고, 이런 분들의 아주 우리가 드물게 절제술 그냥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때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때는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후방근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일상생활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2차적인 수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돼서 다른 부분에 손상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뚝소리가 나고 후방근 파열이 봉합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봉합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초대님께서 주신 질문, 시중에 연골 영양제 광고 많이 하던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도 우리가 그 진료실이나 제가 뭐 일상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병원, 여기서 저희 병원 유튜브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저희 병원의 약사님이랑 같이 한번 요걸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글루코사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땡땡88,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하는 거, 그리고 커큐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판매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주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질랜드의 어떤 한 지역에 특히 해안가에 사는 원주민들만 관절이 조금 튼튼하고 척추에 잘 병이 없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해서 보니 초록잎 홍합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출한 물질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염증 조절하는 물질이 많았다. 이런 게 있어서 한때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염증 질환들 있잖아요. 천식이나 하고 손 붓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장기적인 복용에서 드라마틱한 이렇게 어떤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사실은 결론이 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많이 허가가 돼 있고 약물로 우리가 이제 처방약으로 사실 허가 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거보다 일부 이제 신약들 중에 생합성한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우리가 관절 영양제 중에 이제 그 의약품으로 허가가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일상으로의 초대님께서는 저희 병원 유튜브에 그 편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방근 파열, 우리가 뚝소리 났을 때 조기 진단이 필요하고 봉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에 절골술도 고려할 수 있고, 하지만 이때는 제대로 된 재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재활을 하면서 앞에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무릎을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봉합을 제때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무릎 모양은 좋지만 더 심하게 파열돼서 이렇게 관절 연골도 더 닳아버리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점점 진행이 되고 이때는 연골이 옆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릎이 이렇게 더 휘게 되겠죠. 그래서 힘들게 우리가 수술을 해서 재활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는 괜찮아 보이지만 뿌리가 파열되면서 관절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할 수 없고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뼈에 결손도 있게 돼서 무릎이 30도 정도, 28도 이상 휘게 되면서 이렇게 긴 인공관절로 삽입해야 해결될 정도로 우리가 내반 변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릎에 뚝소리가 났을 때 우리가 젊은 분이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 붓게 되는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우리가 뚝소리 나는 그런 병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 60대 근처의 분께서 일상생활 중에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우리가 반월상 연골의 후방근 파열을 염두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서 우리가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무릎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답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나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비욘디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